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에 관한 이야기다. 수년간 그 간병인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보살폈고 그들이 자신을 붙잡고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노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비슷해서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말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에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가정까지 소홀히 하며 죽어라고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일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멀어져 있었다. 세 번째,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감정과 속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부족해 꾹꾹 참고 살다 보니 결국 그것은 나에게 병으로 돌아왔다. 네 번째, 과거의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오래된 친구들이 그리워져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들의 연락처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절망적이었다. 다섯 번째, 행복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함에만 안주하려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답습하려고만 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을 살지 않았다는 후회를 한다. 이 후회는 단순히 이루지 못한 꿈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 더 본질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깨달음과 회한에서 비롯된다. 많은 남성 환자들은 일에만 몰두한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다는 공통된 후회를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많은 이들은 결국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의 고통과 원망으로 인해 건강마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던 삶과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많은 이들이 삶의 끝에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자신의 것이며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에 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당신 삶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영화를 꿈꾸어라. 그리고 그 영화의 해피엔딩을 위해 주체적으로 지혜롭게 삶의 기로에서 선택해라.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연속된 순간들로 삶은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태어나 성장하며 사랑을 하고 상실을 겪으며 삶을 마감한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이 순간들은 서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 청춘의 열정, 중년의 사려 깊음, 그리고 노년의 안온함까지 이 모든 시기는 인생이라는 긴 장편 영화의 이야기 조각들이다. 우리는 매 순간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살아내야 한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여겨라.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온전한 신체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움직이며 살아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하루의 일상 같지만
이것은 그 자체가 행운이고 기적이다. 2016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윤세영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 중에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수필의 내용이었다. 그렇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당장 뉴스를 틀어보아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에 다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건과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며 무수히도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가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에 감춰진 기적인 것이다. 매 순간이 기적이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순간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적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당신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 지나온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평온하고 지금 이 순간 즐겁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지나온 과거를 후회한들 과거는 바뀌지 않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한들 한낱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잠 깨서 잠들 때까지 후회만 하고 걱정만 하느라 하루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무탈하면 그것으로 됐다. 지금 순간을 살아야 한다. 영국의 신학자인 찰스 스펄전이 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지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간은 유한하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자원을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해라. 이 순간이 지나면 나의 시간은 줄어든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하다. 애원하고 붙잡아도 무심하게 흘러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라.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번 후회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마라. 지금 행복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물론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있을 것이다. 기륭화 복 중 하나가 인과 연이 되고 연이 원이 되어서 윤회하는 것이 인생이다. 무엇이든지 한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순간 힘들다고 영원히 불행할 것이란 걱정을 하지 마라. 모두가 한때이다. 그리고 모두가 시간에 따라 지나간다. 지나온 세월, 지나온 경험들, 지나온 인연 등을 통해 겹겹이 쌓인 사고와 행동의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이를 먹으면 세상사에 무뎌지겠지, 뭔가 더 단단해지겠지라고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40을 넘겼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일상은 점점 의미 없이 느껴지고 삶의 의욕은 점점 꺾인다. 삶이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알려줄 스승이 필요하다. 젊은이에게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영원히 우리는 삶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우리들에게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의 명언이 삶의 길잡이와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장제영 작가가 집필한 플라톤의 인생 수업이다. 니체, 쇼펜하우어 등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준 철학자들의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을 장제영 작가의 글을 통해 만나보자. 좋은 삶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미덕에 관해 날마다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상의 좋음이라고 말하며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서서히 잃는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지 않는다. 그렇게 서서히 고정관념에 갇힌다. 세상 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캐묻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음미하지 않는 삶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하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하지 않으니 변화 역시 생기지 않는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삶의 의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과 대화한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자신에게 뭔가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진리를 자기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지혜를 얻는 태도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고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작은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는 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자.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세상을 재단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자. 지혜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끝없이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며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답도 바뀌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질문을 따라하는 데 그친다면 고작 그 사람이 얻은 답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고뇌할 때 나만의 철학을 시작할 수 있다. 관찰하라. 그리고 계속 질문하라. 결국 모든 변화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진짜 행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행복함을 과시하면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즐거운 척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루기 어려운 참된 행복은 포기하고 자신의 재력이나 우월감을 과시하며 가짜 행복에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은 팍팍하다. 삶을 참된 행복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플라톤은 국가에서 모든 영혼은 좋음을 추구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한 좋음이란 행복을 의미한다. 좋음은 필연적으로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한가? 좋음은 충족적인가? 좋음은 우리가 택함직한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 플라톤이 말한 질문들을 각각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완전함, 충족함, 그리고 택함직함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이다.
이는 우리가 얻은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거짓 행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온전한 삶인지,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삶인지, 바람직한 삶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어한다. 이제 남은 삶을 단순히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배워야만 할까? 먼저 플라톤은 지성, 기억, 참된 이견 없이 평생토록 최대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일종의 해파리나 조개류의 삶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첫째, 지성이라는 게 전혀 없다면 자신이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밖에 없다. 둘째, 기억이 없다면 전에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셋째, 참된 의견이 없다면 즐겁다고 느끼면서도 즐겁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성적이기만 한 삶은 좋을까? 지혜, 지성, 지식, 완전한 기억은 갖고 있지만 즐거움도 괴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삶을 산다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삶은 신들에게나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찮은 인간 이하이므로 좋은 삶이 아니다. 지성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삶이므로 좋은 삶이 아니다. 즐겁기만 한 삶과 지성적이기만 한 삶은 완전하고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플라톤은 즐거움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혼합된 삶 또는 결합된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두 개의 셈에 비유한다. 즐거움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플라톤에 따르면 훌륭하게 혼합된 삶이란 즐거움과 지성이 반반씩 혼합된 삶이 아니라 지성에 가까운 삶을 말한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가장 바라는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부와 권력과 존경과 명성과 쾌락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운명의 여신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행복은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행복이라는 것이다. 철학의 여신은 이제 거짓 행복에서 눈을 돌려 참된 행복을 향하라고 말한다. 참된 행복은 운명의 여신이 좌지우지하는 물질적인 것, 권력, 명성 그리고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행복한 것처럼 꾸며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돈, 건강, 아름다움, 좋은 가문, 권력, 명예와 같이 외적인 좋은 것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법은 없다. 남부럽지 않은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더 집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 말했다. 거짓 행복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하지만 완전한 행복이 아니므로 또다시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거짓 행복은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짓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 안에 거짓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란 정언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숨기기 위한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참된 행복은 운명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안정과 만족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신의 고향인 아테네를 지극히 사랑했기에 시장이나 광장에 나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그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질문을 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돌아온 것은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억울한 누명뿐이었다. 결국 아테네 시민들에게 고발당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살아온 70평생이 허무하지 않았을까? 공허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허무, 인생 무상 그리고 무의미 모두 공허와 유사한 말이다. 공허함은 외부적인 가치만 추구할 때,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느낄 때, 실패나 이별, 상실을 겪을 때 등 다양한 원인과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삶의 목표나 목적을 잃어버린 데 있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한다면 누구나 공허함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심한 감정 기복과 지속되는 공허함은 우리를 정서적 불안, 심각한 우울증, 신경증에 빠뜨리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잃은 순간에도 허무에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아테네의 무능한 정치적 지도자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단잠을 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 평판 등에 유념하지 말고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에 관한 전문가의 말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잘 사는 것은 훌륭하게 사는 삶, 아름답고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허무라는 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로고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로고스란 원칙, 원리, 이성 등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행동과 그릇된 행동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능력, 즉 로고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로고스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언제나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플라톤이 말한 로고스는 의미를 규정하는 형식이다. 우리는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의미 규정 형식을 통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이제 의미 규정 형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의 유일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왔다. 그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짜 행복이라는 환상뿐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정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변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 자신을 탐구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봄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듯이 정원의 화려한 꽃들과 식물들이 다시 피어난다. 우리도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봄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가꾼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유일한 삶의 의미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삶의 무의미로 인한 공허함은 행복할 이유를 찾을 때 채울 수 있다. 행복할 이유를 커다란 무엇인가에서 찾지 말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배우자와의 결혼, 내 집 마련 등 크고 불확실한 행복만 좇는다면 삶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소중한 사람을 사랑할 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갓 구운 빵과 함께 갓 볶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나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 꽃집에서 장미꽃 한 다발을 사서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을 때, 바닐라 향이 묻어나오는 오래된 추억의 책장을 넘길 때, 봄비에 젖은 흙 냄새를 맡을 때 우리의 행복 호르몬 수치는 높아진다. 행복은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잠들어 있을 뿐이다.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삶의 의미를 규정해 줄 로고스의 힘을 발휘해 보자. 공허함으로 인한 고통은 덜고 유일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설 용기를 줄 것이다.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서 로고스가 지닌 회복의 힘을 믿자. 우리 안에는 정해 내릴 수 없는 불변의 무엇인가가 있다. 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에 관한 이야기다. 수년간 그 간병인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을 보살폈고 그들이 자신을 붙잡고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노인들의 이야기가 서로 비슷해서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말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에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가정까지 소홀히 하며 죽어라고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일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멀어져 있었다. 세 번째,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감정과 속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부족해 꾹꾹 참고 살다 보니 결국 그것은 나에게 병으로 돌아왔다. 네 번째, 과거의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오래된 친구들이 그리워져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들의 연락처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절망적이었다. 다섯 번째, 행복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함에만 안주하려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답습하려고만 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을 살지 않았다는 후회를 한다. 이 후회는 단순히 이루지 못한 꿈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 더 본질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깨달음과 회한에서 비롯된다.
많은 남성 환자들은 일에만 몰두한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다는 공통된 후회를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많은 이들은 결국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의 고통과 원망으로 인해 건강마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던 삶과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많은 이들이 삶의 끝에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자신의 것이며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에 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당신 삶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영화를 꿈꾸어라. 그리고 그 영화의 해피엔딩을 위해 주체적으로 지혜롭게 삶의 기로에서 선택해라.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연속된 순간들로 삶은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태어나 성장하며 사랑을 하고 상실을 겪으며 삶을 마감한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이 순간들은 서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 청춘의 열정, 중년의 사려 깊음, 그리고 노년의 안온함까지 이 모든 시기는 인생이라는 긴 장편 영화의 이야기 조각들이다. 우리는 매 순간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살아내야 한다.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여겨라.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온전한 신체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움직이며 살아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하루의 일상 같지만 이것은 그 자체가 행운이고 기적이다. 2016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윤세영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윤세영의 따뜻한 동행 중에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수필의 내용이었다. 그렇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당장 뉴스를 틀어보아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에 다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건과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며 무수히도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가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에 감춰진 기적인 것이다. 매 순간이 기적이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순간들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적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당신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 지나온 과거도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평온하고 지금 이 순간 즐겁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지나온 과거를 후회한들 과거는 바뀌지 않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한들 한낱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잠 깨서 잠들 때까지 후회만 하고 걱정만 하느라 하루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무탈하면 그것으로 됐다. 지금 순간을 살아야 한다. 영국의 신학자인 찰스 스펄전이 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지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시간은 유한하다.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자원을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해라. 이 순간이 지나면 나의 시간은 줄어든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하다. 애원하고 붙잡아도 무심하게 흘러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라. 시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번 후회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마라. 지금 행복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물론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있을 것이다. 기륭화 복 중 하나가 인과 연이 되고 연이 원이 되어서 윤회하는 것이 인생이다. 무엇이든지 한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순간 힘들다고 영원히 불행할 것이란 걱정을 하지 마라. 모두가 한때이다. 그리고 모두가 시간에 따라 지나간다. 지나온 세월, 지나온 경험들, 지나온 인연 등을 통해 겹겹이 쌓인 사고와 행동의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이를 먹으면 세상사에 무뎌지겠지, 뭔가 더 단단해지겠지라고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40을 넘겼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일상은 점점 의미 없이 느껴지고 삶의 의욕은 점점 꺾인다. 삶이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알려줄 스승이 필요하다. 젊은이에게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영원히 우리는 삶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우리들에게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의 명언이 삶의 길잡이와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장제영 작가가 집필한 플라톤의 인생 수업이다. 니체, 쇼펜하우어 등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준 철학자들의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을 장제영 작가의 글을 통해 만나보자. 좋은 삶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미덕에 관해 날마다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상의 좋음이라고 말하며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렸을 적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런데 자라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서서히 잃는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요하게 캐묻지 않는다. 그렇게 서서히 고정관념에 갇힌다. 세상 일에 대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해 캐묻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음미하지 않는 삶은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하다. 더 좋은 삶을 상상하지 않으니 변화 역시 생기지 않는다.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없는 일상에서 삶의 의욕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과 대화한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자신에게 뭔가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진리를 자기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질문을 통해 지혜를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누구도 대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질문을 던지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이자 지혜를 얻는 태도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고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작은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는 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자.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세상을 재단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자. 지혜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끝없이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며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답도 바뀌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질문을 따라하는 데 그친다면 고작 그 사람이 얻은 답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고뇌할 때 나만의 철학을 시작할 수 있다. 관찰하라. 그리고 계속 질문하라. 결국 모든 변화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진짜 행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우리는 행복함을 과시하면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즐거운 척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루기 어려운 참된 행복은 포기하고 자신의 재력이나 우월감을 과시하며 가짜 행복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은 팍팍하다. 삶을 참된 행복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플라톤은 국가에서 모든 영혼은 좋음을 추구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한 좋음이란 행복을 의미한다. 좋음은 필연적으로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한가? 좋음은 충족적인가? 좋음은 우리가 택함직한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 플라톤이 말한 질문들을 각각 한 단어로 요약하면 완전함, 충족함, 그리고 택함직함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이다. 이는 우리가 얻은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거짓 행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온전한 삶인지,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삶인지, 바람직한 삶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들어한다. 이제 남은 삶을 단순히 즐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배워야만 할까? 먼저 플라톤은 지성, 기억, 참된 이견 없이 평생토록 최대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일종의 해파리나 조개류의 삶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첫째, 지성이라는 게 전혀 없다면 자신이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밖에 없다. 둘째, 기억이 없다면 전에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셋째, 참된 의견이 없다면 즐겁다고 느끼면서도 즐겁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성적이기만 한 삶은 좋을까? 지혜, 지성, 지식, 완전한 기억은 갖고 있지만 즐거움도 괴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삶을 산다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플라톤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삶은 신들에게나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찮은 인간 이하이므로 좋은 삶이 아니다. 지성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인간이 아닌 신적인 삶이므로 좋은 삶이 아니다. 즐겁기만 한 삶과 지성적이기만 한 삶은 완전하고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플라톤은 즐거움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혼합된 삶 또는 결합된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두 개의 셈에 비유한다. 즐거움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플라톤에 따르면 훌륭하게 혼합된 삶이란 즐거움과 지성이 반반씩 혼합된 삶이 아니라 지성에 가까운 삶을 말한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가장 바라는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부와 권력과 존경과 명성과 쾌락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운명의 여신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행복은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행복이라는 것이다. 철학의 여신은 이제 거짓 행복에서 눈을 돌려 참된 행복을 향하라고 말한다. 참된 행복은 운명의 여신이 좌지우지하는 물질적인 것, 권력, 명성 그리고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행복한 것처럼 꾸며진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돈, 건강, 아름다움, 좋은 가문, 권력, 명예와 같이 외적인 좋은 것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법은 없다. 남부럽지 않은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더 집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 말했다. 거짓 행복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하지만 완전한 행복이 아니므로 또다시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거짓 행복은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짓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 안에 거짓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란 정원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숨기기 위한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참된 행복은 운명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에 있다.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안정과 만족에 있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신의 고향인 아테네를 지극히 사랑했기에 시장이나 광장에 나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고 그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질문을 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돌아온 것은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억울한 누명뿐이었다. 결국 아테네 시민들에게 고발당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살아온 70평생이 허무하지 않았을까? 공허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허무, 인생 무상 그리고 무의미 모두 공허와 유사한 말이다. 공허함은 외부적인 가치만 추구할 때,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느낄 때, 실패나 이별, 상실을 겪을 때 등 다양한 원인과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삶의 목표나 목적을 잃어버린 데 있다.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한다면 누구나 공허함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심한 감정 기복과 지속되는 공허함은 우리를 정서적 불안, 심각한 우울증, 신경증에 빠뜨리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잃은 순간에도 허무에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아테네의 무능한 정치적 지도자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단잠을 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 평판 등에 유념하지 말고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에 관한 전문가의 말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잘 사는 것은 훌륭하게 사는 삶, 아름답고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허무라는 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로고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로고스란 원칙, 원리, 이성 등을 뜻한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행동과 그릇된 행동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능력, 즉 로고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로고스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언제나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플라톤이 말한 로고스는 의미를 규정하는 형식이다. 우리는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의미 규정 형식을 통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이제 의미 규정 형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의 유일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왔다. 그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짜 행복이라는 환상뿐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정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변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 자신을 탐구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봄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듯이 정원의 화려한 꽃들과 식물들이 다시 피어난다. 우리도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봄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가꾼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만의 유일한 삶의 의미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삶의 무의미로 인한 공허함은 행복할 이유를 찾을 때 채울 수 있다. 행복할 이유를 커다란 무엇인가에서 찾지 말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배우자와의 결혼, 내 집 마련 등 크고 불확실한 행복만 좇는다면 삶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소중한 사람을 사랑할 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갓 구운 빵과 함께 갓 볶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나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 꽃집에서 장미꽃 한 다발을 사서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을 때, 바닐라 향이 묻어나오는 오래된 추억의 책장을 넘길 때, 봄비에 젖은 흙 냄새를 맡을 때 우리의 행복 호르몬 수치는 높아진다. 행복은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잠들어 있을 뿐이다.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삶의 의미를 규정해 줄 로고스의 힘을 발휘해 보자. 공허함으로 인한 고통은 덜고 유일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설 용기를 줄 것이다.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서 로고스가 지닌 회복의 힘을 믿자.
우리 안에는 정의 내릴 수 없는 불변의 무엇인가가 있다.